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방송입니다. 오늘은 고3 3월 학평 비문학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수많은 영상에서 6번 같은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들어갈 것을 추천드린 바 있죠.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먼저 분석하지 않으면 딱 이 한 문제 때문에 지문을 너무 어렵게 읽어야 되니까. 거의 지문을 암기하듯이 읽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읽고 이 문제 때문에 또 돌아가서 다 뒤져야 되든가. 그리고 두 번째, 되게 뭐 글의 초반부, 1문단 이런 것들에 목을 매면서 확률 낮은 게임을 보통 하게 되죠. 이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 전개는 이럴 거야 라는 걸 예상하기 위해 초반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집중이 실패를 낳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요즘은 글이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초반부를 총 2번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면 그 초반부에 매달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이걸 먼저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분석 한번 해볼게요. 1번, 민법에서의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민법 말고 다른 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민법이라는 거 표시해주고,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의사표시가 필수인가?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가 안 되나? 봐야 될 거예요. 2번, 보충적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나온다면 얘는 인정된 후 아니면 인정을 위해 보충을 언제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겁니다. 3번, 언어적 표현 없이 몸짓만으로도 법률 효과를 지니는 의사가 표시될 수 있다. 당연하지. 왜?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그러면 법률 효과를 지니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몸짓 같은 걸로도 의사 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4번,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안 중요한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5번, 자연적 해석에서 적용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표의자의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시한다. 여기선 어쩔 수 없이 어휘력이 들어가요, 여러분. 진의는 찐의사, 진짜 의사고요. 표시 행위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 VS인데 얘를 더 중시한대요. 오표시 무해, 여러분. 오표시 무해. 표시를 잘못하면 해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예상하고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표시를 잘못한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잘못한 표시가 안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진의를 더 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표시 무해 그 자체가? 아마도 5번일 듯. 그리고 확인해야 한다. 전 처음에 2번을 의심했거든요. 인정된 후가 아니라 인정을 위해 보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도 보충적 해석이 나오면 인정된 후일 듯. 그걸 받아들이는 작업만 하면 될 듯. 이러고 지문 가는 거예요. 지문에서 처음 읽었더니 뭐래요?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여러분 왔다 갔다 진짜 여러 번 해도 되거든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지웠죠? 그 다음, 해당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표시행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뭐 당연한 거였지만 지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쭉 보면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었는데요, 방금. 뭐냐면 정의에 반응하는 거. 둘 다 방금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했는데 둘 다 어휘력과 관련된 거예요. 어휘력이 조금 부족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보통 이렇게 꾸미는 말로 정의를 제시하곤 하는데, 이거에 반응하면서 표의자라는 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 안에서 기준 잡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부예요. 이론의 여지 할 때 그 이론을 이론적 할 때 그 이론이랑 똑같이 생각한다면 끝난 거죠. 이론은 다른 어떤 논의의 여지가 없다. 다른 논의 정도가 돼야 합니다. 얘는 이렇게 행동으로서 끝내는 거고요. 얘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수령자,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수령자, 이제 할 수 있죠.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진의와 표시 중에 뭘 더 중시할 것인가,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린 이게 VS 될 걸 알았잖아요. 갑자기 여기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너무 늦은 얘기 아닌가?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이상한 시도 별로 것 같아. 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 똑같은 것.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선택지에 있었죠? 알았다. 당연히 중요하겠지. 안 중요하겠냐? 법률행위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 2, 3, 4, 5에서 하려고 했던 그 파악하려던 내용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닌 내용이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게 아닌 내용은 그 문제에서는 안 쓰지만 아마 다른 문제에서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 파악과 위치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파악이 되는 것들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죠. 볼까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박스 표시되어 있다는 게.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행위의 당시 재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의사는 아마 위에서 고려된 것 같죠? 근데 뭐 그거 둘째치고서라도 여기선 관습에 대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관습은 생각보다 되게 우선시되고 중시되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관습에 따른대요. 이럴 땐 관습을 따른다. 근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된 규범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강행규정이라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요? 그 밑에 한편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의사는 계속 표시를 안 하죠.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건 전제에 깔고 관습 다음에 그 다음 역할을 차지하는 거 임의 규정. 얘는 2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3티어 끝. 관습이 1티어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뭐 의사 혹은 뭐 목적, 재반, 사정 이런 것들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는데 밑에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건 관습 그리고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근데 관습이 중요하겠죠. 왜? 관습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는 뭐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생각보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습을 많이 인정해주죠.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느낌부터 시작해서 아예 아닌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나? 그럼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걸 아니까. 넘어가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기역, 니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충적 해석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기역과 니은을 vs 해놓고 얘만 얻어가면 돼요. 왜? 우린 보충적 해석이 이후에 벌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전에 적용되는 거냐 이걸 알아야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물론 자연적 해석에서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걸 찾아서 떠나야 되긴 하겠지만 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vs 하겠다는 마인드로 보고 보충적 해석으로 넘어갈 건데 보충적 해석은 봐봐요. 인정된 후에 안 봐도 되겠구나. 일단은 중요한 건 얘와 얘의 관계 정도일 거예요. 관계만 대충 파악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왜? 자세한 내용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볼게요.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얘는 진의 중시구나. 진의 중시라는 느낌은 파악했죠. 그러면 이 느낌에 위반되는, 느낌에 해당하지 않는, 느낌으로 퉁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이나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없으면 자연적 해석은 그걸로 퉁치면 돼요. 쭉 봤더니 어때요? 진의 중시, 진의 중시. 괜찮네. 이 경우에는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역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뭘 중시했다? 진의를 더 중시했다. 그리고 자연적 해석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기억할 건 없어요. 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그나마 자세한 거였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사용해 버릴 거니까 답은 5번이었고요. 자연적 해석은 그냥 덮어놓고 진의 중시 이러고 끝내요. 근데 규범적 해석에선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봐야겠죠. 얘는 아마도 표시를 더 중시할 듯?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표시 수령자를 보면서 표시가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의 진위보단 이 수령하는 사람, 진위를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뭐 하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행위 해석하지 않고 뭐야? 표시 중시만으로 퉁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상식 수준 고려. 요 정도?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연히 달려있어야 됐죠. 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과실로 인지 못하면 안됨. 과실이 있을 경우엔 오히려 진의를 더 중시해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뭐야? 다 과실이 있으면 안 됨. 이 정도 내용이잖아요. 양쪽 다 과실이 있으면 안 돼. 과실이 없을 경우엔 뭘 더 중시하겠어? 표시를 좀 더 중시할게. 규범적 해석에서는 이게 다예요. 다시 자연적 해석은 덮어놓고 진의만 중시하면 돼요. 근데 규범적 해석은 덮어놓고 표시만 중시하면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상식 수준을 고려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충 이해하려고 했지만 키워드가 나오죠. 과실. 어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표시를 기본적으로 중시하긴 할 건데 과실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충적 해석은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건데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이후에 보충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봐야지 A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어때요? 답은 5번이 될 거고 이제 문제 푸세요. 일정한 기준.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 관습이 1티어였는데 얘는 강행 규정인가? 그거 어긋나면 안 됨. 그리고 또 뭐 있었어? 2티어는 임의 규정이었고 3티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었네. 임의 규정 가능하고 신의 성실 이런 것도 가능했다. 파악한 내용이라면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면 바로 판단하고요. 그 파악한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가서 확인하세요. 1번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중요했지. 이거 벌써 써먹어? 2번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나? 가장 먼저 있었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있죠?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뭐야? 임의 규정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임의 규정은 되는데 앞에 말한 그대로의 어떤 내용들을 쭉쭉쭉 해주는데. 그 다음 5번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관습에 대한 느낌은 뭐였습니까? 생각보다 강력했고 예외가 아니면 다 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답은 5번 느낌이 더 세요. 지금 이 순간엔. 8번 기역과 니은이 뭔데? 자연, 규범 이거였죠. 자연은 그냥 덮어놓고 진의 중시, 규범은 표시를 중시하긴 할 건데 뭐가 중요하다? 과실이 중요했다. 이게 내용 파악의 전부잖아요. 사실 나 또 봐야겠지만 선택지 구성 보여요 여러분?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제발 기역과 니은에 아예 어긋나는 얘기를 해줘. 제발 기역 진위대로 법률행위 성립한다고? 진위대로. 그리고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뭐야?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위를 밝힌다 라는 건 기본 방향에 맞잖아. 아쉬워. 1번과 2번 중에 만약에 답이 있다면 그건 나를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3, 4, 5는 어때요? 3번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겠군.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뭔 말인지 알겠죠? 내용을 받아들일 때 자체가 틀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틀은 무엇인가? 언제나 말하는 건데 방향성, 키워드, 세부사항 요 세 가지로 통치는 거예요. 방향성을 먼저 그냥 얘는 이런 느낌이야 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해를 벗어나는 세부사항이 있다면 따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키워드는 두 가지가 비교대조일 때 키워드의 위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걸로 통째주고 끝나는데? 답은 3번이겠죠. A에서 가에 해당한 내용을 적절한 것 여러분 문제풀이에서 어떤 행동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거면 먼저 답을 만들고 와야 돼요. 그냥 선택지를 읽고 그런가 아닌가 5번 하면 망해요. 어떻게 답을 만들고 올 수 있지?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충을 한다고 봤더니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했다면 됐으니까 판결은 보충적 해석이다. 갑자기 받아준대요. 뭐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했다면 이렇게 추가했을 테니까 예상했을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처럼 법원이 만들어줄게. 뭐 이상하게 갑자기 보충을 해주잖아요. 그거랑 대략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면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으세요. 이런 건데요. 10번의 답은 진실 밝혀, 전문을 밝혀 푸는 거고요. 됐나요? 요게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다들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쉬웠다고 하긴 하던데 이만큼 쉬웠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풀면 가장 쉬웠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고요. 전 사실 여러 번 풀어보고 막 분석해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풀어보고 바로 찍는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더니 굉장히 쉬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가볼까요? 가나 지문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나 지문을 풀 때 저는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했었냐면 가 읽고 가 문제 풀기. 당연하죠? 나 읽고 나 문제 풀기. 그리고 가 조금 다시 읽고 복합 문제 있다면 복합 문제 풀기. 근데 일반적으로 왜 그냥 가 읽고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 가와 나 복합 지문일 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체 내용 일치라고 하죠. 이게 없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막 네모 쳐져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거 찾으라는 그런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지문을 읽어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얘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이해한다? 그게 가능하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지문 엄청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읽어서 뭔 내용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능했던 친구들은 뭘 해도 가능했을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보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볼게요. 1번 gethere 이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gethere라고 쳐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정당성, 참, 믿음? 전 처음 보고 이거 보면서 정당성, 참, 믿음 되게 안 어울린다. 하나로 어떻게 묶이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과 뭐의 관계? 지식과의 관계.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게티어는 반론을 제기했다. 반론을 제기했다면 이전에 정당성, 참,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2번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 하나로 어떻게 묶이지가 이거네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 그것과 지식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했는데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반론 제기. 3번 내재주의 무엇이 안에 있다는 것인가 밝혀내야 돼요. 지문을 읽고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다른 믿음들은 인식 주체 안에 내재하는 거긴 해요. 이 다른 믿음들이 안에 있다는 것인가 밝혀내야 돼요. 4번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 지식과의 관계네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인가? 라는 것 자체가 아마 중요했던 내용인가 봐요. 근데 1번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아마 그 지식의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얘기인지는 아마 지문을 보면서 밝혀내야 할 거예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이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과연 필요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2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안 맞아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게 2번일 뿐인 것 같으니까.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는 아마도 지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예시가 되지 않을까. 4번을 통해 그걸 알았어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인식론자들은 게티어의 어떤 반론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즉 기존 지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다음 5번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인식론 이게 아마 게티어가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한 대상이 아닐까요?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뭔진 모르겠으나 나중에 확인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전통적 인식론, 즉 게티어, 사람인지 뭔지 모를 그게 비판하는 그 대상, 그게 있을 때 이 5번과 1대1 대조를 한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 정도죠. 이렇게 뭔지 모를 일들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지문 들어가서 당황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 읽어볼게요.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하이, 반가워.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 전통이 아마 전통적 인식론인 것 같은데.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뭔 소리야? 왜 불충분해? 정당화가 없어서. 바로바로 반응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제나 이런 어려운 말들을 하는 그런 지문에선 이 안에서 그 말의 뜻을 혹은 그 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뭘로 삼았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당화는 이유나 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뭐 비슷한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도 된다니까 진짜로. 5번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이유를 가져야 한다. 뭐야 진짜네. 지워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P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지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쉬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론 짓고 가는 거예요.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음을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참이며 참 하나 완성. 믿고 있고 믿음 완성.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 정당화 완성 되는 거예요. 정당성 3이죠. 참 1, 믿음 2 요 순서예요. 대응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 뭐죠? 정당성, 참, 믿음. 정당성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유나 근거. 이렇게 가볼게요. 받아들여지는 지식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사람이었네 이 사람. 다음에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뭐야?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하여. 이유나 근거? 정당화네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 참이네요.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지식인가?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뭐야? 사무실?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정당화.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다. 그 추론도 적절하고요. 또한 믿음은 뭐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 없으니까 적절하잖아요. 그리고 참도 맞아.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었으니까. 근데 좀 애매하죠? 그 환호성 자체가 환호성을 듣고 믿었는데 즉 믿음의 근거가 즉 정당화가 추론을 했고 들린 환호성을 듣고 이게 근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당화네. 이 정당화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나의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 봐요. 근데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라는 지식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지식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은가? 뭐라고 봐야 되는가?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쯤에서 좀 해결을 해볼까요? 1번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여러분 1번을 보고 애매하다고 느끼겠죠?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거여야 돼. 출제 의도에 대한 확신. 뭘까요? 출제 의도가? 좀 유치해. 게티어가 이렇게 말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필요 가지고 필요란 말 있었는데 1번일 거고요. 2번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걸 제시했다. 방금 봤던 그 우연 지울 수 있고요. 3번 내재주의 볼 건데 나중에 보고.
4번 게티어 이후 그걸 해결하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기존 지식을 옹호하는 사람들 맞죠? 지워줘. 내재주의만 확인하면 끝나요. 1번이 답일 거예요. 근데 내재주의는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재하는가 외재적인 것인가. 내재주의랑 외재주의로 펼쳐지겠죠? 펼쳐지는 거 받아. 1번.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만 뽑아내요. 그 내재하는 게 다른 믿음인지.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다른 믿음 맞네. 이런. 답은 1번이 확실해져요. 출제 의도에 대한 확신은 이때 생기겠죠. 그 전엔 출제 의도에 대한 어떤 의심 정도가 생겼다가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 이면 좋겠어요. 문제를 뭐 이렇게 내. 그러면 외재주의는 뭔데? 반면 외재주의는 문단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 그걸 거치면 객관적 근거가 되나 봐요. 외재주의에 대해 물어보면 나중에 봐야겠다. 요 정도? 16번의 답은 1번일 거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가에 대한 문제를 풀러.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해라. A가 뭐였는데? 그냥 예외 없는 그것, 정당화, 그리고 참,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지식이다 라고 봤던 그것.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됐던 거, 정당화는 이유나 근거였어. 볼게요. 1번.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짐작했다. 믿음? 실제가 그렇다면 참 안다고 할 수 있다. 안다고 할 수 있다는 말 이 지식이랑 똑같은 건가? 가서 확인해보면 이때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아, 지식이랑 똑같은 말이네. 뭐야? 1번은 부족한데 1번이 답인 것 같아. 2번.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안다고 할 수 없겠죠. 요소가 하나 빠지는 거니까. 3번.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그럼 정당화가 안 되는 건데요? 적절한데? 4번.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이어야 한다는 요소가 필요하다. 참이 필요하긴 하다. 5번.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답은 1번이겠네요. 왜? 정당화가 없는데 갑자기 지식이라고 인정해버리니까. 3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2가지밖에 말 안 하잖아요. 좀 애매해서 나머지를 지웠다고 하더라도 1번임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건 나에 대한 얘기네. 19번. 뭐야? 나에 대한 문제겠네 해서 가서 얘도 복합 문제인가 나에 대한 문제인가 봤더니 얘는 또 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 니은과 기억이 다. 니은 외재주의자, 기억? 요 내용. 즉 외재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재주의에 대한 기준을 잡을 건데 첫 번째,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 이긴 한데 어떤 외재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봐봐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했다. 즉 얘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적절하면 지식이라고 볼 거고요. 적절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고 볼 거다 라는 기준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왜냐?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내 믿음은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뭐야? 뭐가 중요했어? 다시 가서 기준을 봐.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 사실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 믿음이 생겨버리는 인과관계. 1번은 그거랑 딱 안 맞네요. 2번.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결과인데 승진 축하연이 원인이기 때문에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니까 원인이 이건 아니니까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뭐야? 2번은 좀 내가 파악한 거랑 딱 맞는데? 3번. 내 믿음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다.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실과 믿음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나요? 내 믿음은 어떻게 성립했죠? 믿게 되고. 환호성이 원인이었죠? 환호성이 그 카페에서 나온 골에 의한 환호성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지식이 아니라고 볼 것 같은데 갑자기 지식이라고 하네? 얘를 의심해서 파헤치는 거죠. 근데 골을 넣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지우세요. 2번과 3번은 둘 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3번은 사실관계가 틀렸죠. 4번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뭔 소리야. 5번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여 믿음이다. 안 맞죠 내용이? 답은 2번일 거예요. 기준 잡은 거 가지고 딱 맞는 내용끼리만 보세요. 2번과 3번만 보는 거예요. 답은 2번. 이젠 나를 읽어야겠네 하고 나로 가는 거죠. 나를 좀 읽어볼까요?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그냥 바로 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흔히 주자의 경물과 치지를 거론한다.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알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마음에는 알미 항상 있다. 왜 번역을 해야 하지?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경물과 치지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경물을 통해 치지에 도달해야 되는 건 맞네요.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인 경물론이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세부 내용이 있겠죠?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젠 둘을 vs에서 이해하세요. 해야 돼. 이젠 물이 격했다. 그건 물이라는 게 주체가 되는 거죠. 물에 격했다. 이건 뭔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읽어 이제.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재한 리가 직접 와서 마음에 이른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려고 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 즉 행동 주체를 본 거 맞네요.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야 또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보면 완전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면 리도 조금 온다. 즉 서로 노력해서 중간에서 만나야 한다. 왜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왜 이렇게 대충 보나요? 대충의 내용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지. 자세한 내용들을 모아서 대충을 만들려고 하면 중심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맞잖아요.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이다. 리자도가 뭔데?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내가 하면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이 한정된다는 것이다. 대화네 대화.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로 하는 작용으로 봤다. 이런 거. 이젠 예를 풀게요. 적절한 거. 보기에 자세하게 읽겠지만 일단 퇴계 이황에 대해 파악한 그 내용 가지고 적절한 거 한번 후보 골라볼게요. 1번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다 갖추었다고 했는데 됐고 퇴계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 지우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괜찮네요. 3번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같이 이르러야지.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 이렇게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 B. 답은 2번일걸요? 읽어보세요. 이제 보기를. 리에도 작용이 있는데 서로 작용한다고 이미 주자님께서 말을 해줬구나. 답은 2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어이없을 수 있지만 퇴계에 대한 어떤 내용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내용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서로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어긋나는 걸 먼저 지우려고 한번 해봤더니 다 지워지더라 이거예요. 다 지워지더라. 답은 2번이었고 보기가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하네요. 봤고 20번 새로운 내용이죠. 비판적 읽기활동이라는 건 좋은 건 좋게 안 좋은 건 안 좋게 그렇게 판단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비판을 해보래요.
외제주의 한계를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내재주의에 손을 들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타당한 근거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그냥 퇴계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가지우고 나 고른다 이런 느낌인데 3번 하면 4번이에요. 나냐 라냐 다냐 라냐 이거죠. 볼게요. 알미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을 나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다루고 있다.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건데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라를 한번 지워볼까?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런 글이 아니었는데? 답은 3번. 대략적인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였고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 21번의 답 2번이었고 풀어보세요. 요 정도? 이 지문이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일단 핵심은 요 16번으로 먼저 무언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냐 이게 여전히 저는 핵심으로 보이고요. 꽤나 많은 걸 예상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한 번에 쫙 파악하고 쉽게 지문의 내용을 좀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 A는 예외 없이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게티어가 얘를 깠는데 어떻게 깠냐? 우연이라는 말로 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게 지문 중간에서 뒤에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쭉 말해주고 뒤에 펼쳤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쭉 하면 됐는데 그 내용 정리도 16번 가지고 내재주의를 한 번에 빠르게 기준 잡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외재주의만 남게 되는데 역시나 외재주의에 대한 문제는 따로 나오더라. 뭐 이런 대화예요. 그리고 나는 무식하게 읽고 풀었는데 결국 이 퇴계에 대한 내용이 꽤나 명확했다. 애매하지만 중심 내용은 명확했다. 왜? 계속 강조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그 내용을 먼저 중심 잡고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나중에 확인해야지 했는데 중심 내용만으로 다 풀리더라. 결과적으로 이 지문 세트는 어려웠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어렵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았다는 건 뭐 과정을 공유했으니까 여러분은 느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지문 해볼게요. 얘도 똑같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해서 나오는데 그 전체 내용 일치 가지고 먼저 무언가를 해본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쉬웠어요. 해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 CDMA 방식이란 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사용자는 여럿인데 주파수는 동일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이거 CDMA가 나왔어. 여러 사용자가 주파수는 동일한 거 여러 사용자가 주파수는 동일한 거 확인하면 돼요. 2번 이동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할당받은 것 중에서 할 수 있나? 즉 받은 게 있고 이후 서비스? 이 정도가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3번 블루투스 기기들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하나. 블루투스는 2400인가? 블루투스는 2400인가? 그리고 그건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인가? 확인하면 될걸요? 4번 CDMA 방식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송신자와 수신자 서로 다른이냐 아니면 동일한이냐? 뭐에서? 확산 코드라는 말에 주목해라. 결국 CDMA 가지고 두 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용자 동일한 주파수 또한 송신자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써 같은 코드를 써. 5번 블루투스 기기들의 페어링을 위한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확인하기 쉽죠? 페어링 검색 신호는 모든이냐 아니면 해당 혹은 특정 기기에만 송신되느냐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이나 2100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공급하는데 느낌만 확인하면 됐던 게 확실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할당받아서 공급하는 느낌인가?만 보면 됐는데 실제로 그렇네요. 그렇다면 할당받아 지울 수 있잖아요.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CDMA 얘기하는데 얘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맞잖아요. 확인하기 명확했는데요. 그죠? 그랬다. CDMA 방식은 확산 코드 뭐야?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 확산 코드를 동일하게 해 아니면 서로 다르게 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을 구별해낼 수 있다. 동일하게 했는데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잘 모르네요. 확산 코드는 동일한 걸 하는지 서로 다른 걸 하는지 더 봐야 되겠어요. 가령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평가원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설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교육청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내부 규칙의 납득. 완벽하게 얘를 이해해서 아 이런 거구나 완전 알겠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까진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결국 맞춰보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합니다. 요 지문에서 배워야 되는 건 A와 B로 묶여있는 데서 해야 되는 그 지문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의 규칙성, 법칙 이런 것들을 아 뭔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안 든 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망할 겁니다. A에서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하고 지나가야 돼요. B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가 안 되면 이 지문을 놔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물론 지금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 대충 읽고 있지만 결국 A와 B에서의 그 할 일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결국 승산은 없어요. 결국 30번 문제는 이렇게 풀죠.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건데 2번, 3번 뭐 이렇게 쭉 다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쭉 다 읽어본 다음에 이젠 A에 대해서 할 일을 해야겠어. 본 게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름의 좀 설명을 해볼까요? XOR 연산이란 게 뭘까? 얘는 같으면 0, 다르면 1 이래요. 1001 앞에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자리수와 1 XOR 연산을 하면 011 이래요. 왜? 1과 같으니까 0, 다른 애 1, 다른 애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 0, 011로 환산되고 맞잖아요. 여기까지 납득했으면 끄덕끄덕하고 다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0을 확산 코드 100의 각자리수에다가 대면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100이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 12자리에 011, 100, 100, 011로 확산된대요. 이게 1이고 0, 0, 1인가 봐요. 확산된 신호가 송신된다. 수신자는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보관할 수 있다. 12자리 똑같네요. 은 확산 코드 100과 같은 3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블록은 총 4개인 것 같은데 아 이게 3자리니까 3자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첫 블록에서 요런 식으로 한대요. 그리고 다음 블록에서는 다시 C는 1, 2, 3인데 얘는 4, 5, 6 하면서 각각의 XOR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111, 000이 된대요. 그래서 1 또는 0으로 수렴된대요. 내부적인 규칙에 대한 이해 111이면 1이라고 하는구나. 000이면 0이라고 하는구나. 원래 정보 1001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봤더니 111, 000, 000, 111. 그래서 1001이 복원된다고 하는구나. 오케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했을까? B에서 놓쳤나요? 볼까요? 2400 블루투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30번은 일단 4번이고 블루투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구나. 페어링 모든 기기에 막 하겠죠. 알고 있었어.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언제나 탐지하고 언제나 응답하는구나. FHSS가 뭔데? 봤더니 주파수 도약 확산. 1부터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2부터 그렇게 하면 79개구나.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몇 개인데? 몰라요.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이라고 한다. 확산 패턴의 정의 채널 선택 패턴입니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1002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XOR 연산이 뭐였죠? 같으면 0, 다르면 1. 각 시행에서 각각의 1002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1002 레지스터로 이동한다. 규칙성을 다 이해해야 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1002 레지스터 4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되고 비워진 1002 레지스터 1의 값은 이전 시행의 1002 레지스터 3과 1002 레지스터 4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운다. 각 천일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1111일 때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1111 0001 0011 010 이렇게 된대요. 해봐야 돼요. 뒤엔 별 내용 없죠? 이거 해봐서 이 값이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에 맞게 나와 있는 어떤 정보들 가지고 규칙성을 도출해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안 하면 뒤에서 놓쳐요. 1, 2, 3, 4가 있고 출력된다고 볼게요. 처음엔 1, 1, 1, 1이래요. 출력된 게 없겠죠? 일단은. 그러다가 이젠 출력이 생겨요. 1, 1, 1 남을 거고 왜 하나씩 이동하니까. 여기선 출력이 쭉 됐는데 이전에 얘랑 얘를 비교하여 얘를 채울 거예요. 1과 1 했더니 같아요. 0이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1 그리고 1, 1이 될 거고요. 이젠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얘를 또 채워야죠. 또 0이 채워지네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1은 4번이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000이 출력되나 봐요. 그 000이 출력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해보기 위해 다 해볼게요. 1111일 때 1, 0, 111 됐죠 이거. 그 다음에 00, 111 됐다면 그 다음에 또 1이 출력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만 있고 이젠 00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니까 또 0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번엔 마지막으로 1이 여기 있던 걸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남겠죠? 그러다가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 1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3개를 소비해야 되니까 000일 거고 그 다음에 1이 되나? 봤더니 0001 맞네. 여기까지만 해요. 납득했잖아. 이젠 가볼게요. A와 B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조금 매너 있는 문제면 여기 안에서 답이 나와주면 좋거든요. 근데 매너가 없죠? 왜? 다 너무 쉽게 지워져요. 특히나 매너가 진짜 없다고 느끼는 게 이 3번을 하라고 시켜놓고 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런 값이 나와요. 짜증나죠. 얘네는 그냥 대입만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선 4개, 4자리, 3자리니까 12개가 나왔죠?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3자리일 때 3자리 블록이니까 4자리면 4자리 블록이겠죠? 지우고. 얘는 다 해보면 지워지고요. 천이 레지스터 값이 1, 0, 1, 1, 0이면 출력해볼게요. 출력이 0이 됐을 때 0이 됐으면 1, 0이 출력됐죠? 이렇게? 그러면 1, 1, 0이 오고 요 값을 채울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다르면 1. 그 다음에 이젠 1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출력이죠? 그 다음에 이젠 1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1, 0 채우고요. 1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0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되는 건 무엇인가? 얘가 출력돼야죠. 1. 뭐야? 세 번째 출력 값은 0이겠군. 1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해서 여기 채우는 거 1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안 해도 돼. 그냥 0이 아니라 1이네요. 답은 4번. 해본 사람은 쉬워요. 왜? 해본 것보단 훨씬 더 쉽게 나온 게 2, 0, 1, 1, 0이면 세 번째 출력값. 세 번째 출력만 구하면 되니까. 세 번째 출력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지는 그 내용만 보면 돼요. 사실 1111일 때 세 번째 출력값은 1이었잖아요. 1111 이렇게 출력되니까. 근데 출력되는 건 얘가 1번이었고 얘가 2번, 얘가 세 번째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되는 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겠죠? 안 해봐도 1인 거예요. 괜히 해봤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본 사람만이 얘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괜히 해봤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틀릴 거잖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요 순서로 해보면 돼. 됐죠? 32번. 어이가 없어요. 원래는 이런 문제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블루투스의 방향성 가지고 다 풀려요. A. 탐지할 수 없는 블루투스는 없다. 언제나 탐지하고 검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작업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A 지웠으면 밑에서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B.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군. 뭐야? 언제나 그렇잖아. B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3번이 지워지는 거죠. C.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폐해령된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겠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쭉 하는 느낌이었는데 찾아봐도 되고요. 시간이 다르니까 혼선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취지만 보더라도 혼선을 없애는, 언제나 탐색할 수 있지만 혼선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뭐야? C를 골라. 답은 5번. D를 보면 하수였어요. 그 다음 33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라. 기억이 뭔데? 확산 코드. 니은은 뭔데? 확산 패턴. 이거 낚시 같아요, 이 문제. 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니까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대충 보겠죠?
근데 기역과 니은 모두 약간 무언가 잘 하기 위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단 말이죠.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 뭐 이런 대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걸 고르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구별해낸다라는 게 그냥 문제없게 한다라는 대략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공통점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설마 각각의 내용이? 기억 보면 여러분 확산 코드 쭉 하다가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뭐야 틀린 말이 아예 없어.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허무한 문제예요. 허무한 문제. 그리고 가의 이유. 얘도 취지예요. 취지. 적절한 거니까 답을 먼저 만들고 오세요. 왜 이렇게 이동해 가면 통신을 할까? 그건 혼선을 막기 위한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혼선이 막기 위한 뭐 그런 대략적인 취지가 있으면 이젠 자세한 내용들을 볼 건데 혼선을 막는다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죠? 답은 2번인 거예요. 실제로. 이러고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풀어보고 그 한번 풀어본 어떤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해설을 진행해 봤고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또 길게 됐어요. 지금 찍은 타임 기준으로 1시간이 넘었고 이거를 자막을 달 수 없을 것 같아서 노 자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후에는 고2가 좀 등급컷이 좀 역대급이라고 하죠. 그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 고2의 비문학 해설을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